일단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과도한 이제 어떤 기대감과 쏠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주가 쇼크로 인해서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있는 쪽이 AI밖에 없고요. 네. 결국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막대한 자금들이 유동성이 갈 데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로 가겠습니까? 코인으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또 AI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AI라는 게 지금은 AI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이후로 이제 이게 그 사이에 랠리는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쪽 사이클이었는데, 그걸 주도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였고요.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는 완만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 바통을 이제 다른 쪽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새로 주도주가 좀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모시고 엔비디아 비롯해서 주요 미국 기술주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얘기,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실적 새벽이었죠. 5시 20분 발표된 실적부터 쭉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이보다 더 잘하기는 힘들죠. 네. 그럼에도 시장이 여전히 잘했다. 네, 굉장히 잘했는데 네, 시장의 기대치는 그거를 넘어서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정규 시장에서는 2%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시간 외에는 마이너스 8%. 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엔비디아에 너무 과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뭐 글로벌 증시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오늘날을 대표하는 주식이다. 그 실적 발표는 1년에 4번 슈퍼볼과 같다. 이런 중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오일스프링의 뭐 매니저의 또 얘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의 시장, 지금 시간을 거래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어쨌든 이 이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조정 폭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오늘 또 이제 새벽 시장을 또 보긴 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실적 발표 이후로 10%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과도한 이제 어떤 기대감과 쏠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주가 쇼크로 인해서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있는 쪽이 AI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EPS 쪽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EPS가 증가하는 쪽은 결국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막대한 자금들이 유동성이 갈 데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로 가겠습니까? 코인으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또 AI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AI라는 게 지금은 AI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2022년 11월에 챗 GPT,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이후로 이제 이게 시작된 건데, 그 사이에 랠리는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쪽 사이클이었는데, 그걸 주도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였고요.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는 완만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 바통을 이제 다른 쪽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뭔가 새로 주도주가 좀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일단 오늘 실적으로 인해서는 기대치도 좀 높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뭐 블랙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때 하락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조정이 좀 일부 과도하게 쏠렸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렇지만 AI라는 메가 트렌드의 훼손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쪽으로 바통을 좀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빅테크 기술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얘기인데요. 애플이 예상보다 하루 빠르게 9월 9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9월 10일 오전 2시 이제 아이폰 16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9월 10일이었는데 이게 대선 토론 뭐 이런 거하고 겹치면서 하루 빨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 행사로 인해서 또 애플이 어떻게 주가로 반응이 될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바통을 이제는 네. 온 디바이스 AI 업체로 넘겨주는 게 중요한데 그 이제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고요. 애플이다. 네, AI 스마트폰, 네. AI PC. 네. AI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애플이 압도적이고요.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뭐 제품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도 되게 중요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코멘트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원래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와 동시에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iOS 서비스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PC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MS 코파일럿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코파일럿이 되면서 윈도우 OS에 이제 그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퀄컴 같은 이제 칩셋 업체들이 이제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쪽이 이제 올 하반기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전반적으로 AI 말씀해 주시면서 온 디바이스로 좀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애플이 또 중요한 키를 쥐고 있고요. 9월 9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이사회 핵심 멤버였던 리프텐 이사가 최근에 사임을 했고 텐은 이제 미국 유명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케이던스 CEO를 지낸 인사로도 또 유명한데 이 이슈로 인해서 인텔의 변화가 또 있을지 주가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일단 인텔이 그동안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게 파운드리 사업부잖아요.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우리가 빅3로 키워보겠다. 지금은 이제 5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은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양강 체제인데 여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3강 구도로 만들고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막대하게 받아내겠다라는 게 이제 인텔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프텐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영입을 한 거였는데 이번 실적에서 완전 엄청난 쇼크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 단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또 쏟아 부어 준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재투자를 하지 못하면 이런 선단 공정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TSMC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캐펙스라는 용어일 거예요. 설비 투자. 네, 맞습니다. 자본 지출인데 네. 보면 지금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늘려야지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이제 그 선단 공정 업체들은 캐펙스를 늘려야지 뭐 하이 NA EUV 같은 ASML 장비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TSMC는 최근 계속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인텔은 최근에 올해 캐펙스를 20%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인력들이 파운드리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영입된 인력들이 이제 유출되는 이런 사태들이 나오고 있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TSMC가 이제 그 어떤 공식 행사에서 우리의 경쟁자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그 5나노 미만의 첨단 공정은 진짜 무슨 20조, 30조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대규모 장치 산업인데 이런 쪽에서 조단 적자를 내면서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따라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리프텐의 사임이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 후 그를 이제 영입을 한 건데 그가 사임을 함으로써 사실 왕년의 인텔이라는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TSMC의 또 언급도 있었고요. 자, 다음은 AMD인데요. 엔비디아 뭐 강력한 경쟁자 이렇게 꼽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팅 이 수요가 파워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AMD 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엔비디아라는 또 강력한 대항마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제 유일한 대항마긴 합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의 유일한 대항마는 이제
AMD의 MI300X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비중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90%, AMD가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쟁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정도인데요. 뭐 유일한 대항마지만 네. 네네. 너무나 미미한 그마저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AMD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결국 이게 그 엔비디아의 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엔비디아 칩을 사면 이제 쿠다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강력한 락인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AMD의 칩을 사면 그 쿠다를 또 컴파일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게 거기서 전환율이 깔끔하게 다 100% 전환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영어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거기서 약간 미세한 오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그래도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MI300 그 시리즈, 그러니까 그 AI 가속기 쪽 추정치가 올 초에는 원래는 3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는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이번에 AMD가 또 주가가 힘을 내는 거는 45억 달러로 또 추가 상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강력하지만 엔비디아 쪽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업체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일부는 AMD 쪽으로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한 뭐 대항마라는 수식어도 있지만 네네. 그마저도 점유율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네. 엔비디아 얘기 앞서서도 했지만요. 아무리 흔들려도 이 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완전히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쿠다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강력한 생태계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프로그램 하나를 뭐 네. AI 모델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칩을 설계한다 그러면 네. 예전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겠죠. 네, 다 설계를 하고 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IP들을 갖다가 쓰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한 15%에서 20% 정도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냥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 가져와서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면 라이선스를 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오픈 소스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그 프로그램 특히나 AI 쪽에서 모델을 개발하려면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많은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2006년부터 자사 GPU를 사면 여기서 무슨 파이썬이든 자바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더라도 이제 GPU에 맞게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료로 제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180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쿠다를 쓰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때문에 400만 명까지 늘었고 최신 데이터는 보니까 500만 명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아나운서님도 선배들 족보 같은 거 많이 보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개발자들도 결국은 이제 선배들이 쌓아놓은 소스 코드들을 족보처럼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쿠다에 다 쌓여 있으니까 엔비디아 칩 말고 다른 칩을 쓰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그냥 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쿠다를 쓰면 소스 코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로봇을 개발하거나 스마트 팩토리를 하거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쿠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엔비디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고요. 뭐 내년에도 매출 2배 성장 예상이 된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악재가 불거지기도 한 회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한때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서버를 꾸리거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이제 공격에 타깃이 된 것 같고요. 성장성은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뭔가 좀 이제 이런 주가가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별 이슈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엔비디아의 오늘 네. 실적과 관련된 지금 주가 반응하고 좀 맞물려서 네, 맞습니다. AI의 어떤 위상이랄까 주가 흔들림 전반적인 기업들이 좀 흔들리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관련성은 깊이 없을까요? 관련성이 있죠. 네, 물론 이제 AI라는 건 네. 사실 혁명이라고 할 만큼 저는 빅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기술 혁명은요, 10년 사이클이에요. 근데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5년입니다. 왜냐하면 한 5년이 지나면 정점을 지나요. 그러면 산업은 계속 발전하는데 주식적으로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보면 2010년대 초반에서 2014년, 15년쯤까지가 제일 좋았고 그 뒤로는 계속 스마트폰 산업은 성장은 했잖아요. 근데 주가적으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AI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된 지가 이제 2년이 안 됐고 앞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은 아직 업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쏠리면 이 과도한 쏠림이 다시 좀 되돌림이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성장을 찾다 보면 결국 또 AI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다시 쏠리고. 그러니까 그게 잔 파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우상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 잔 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퀄컴과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에 협력 얘기가 이제 나왔고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AI 가속기, 우리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95%가 TSMC한테서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웨이퍼의 3단 공정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우리 2.5D 패키징 구조 있잖아요. 그 GPU하고 HBM 아파트를 밑에 실리콘 인터포즈를 놓고 이렇게 2.5D 구조를 만드는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TSMC의 어떤 그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거기도 물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아이큐브라는 기술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름 특화된 영역을 찾아서 삼성도 파운드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고객을. 그쪽에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자율주행 차량용 칩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테슬라 FSD라는 칩 있잖아요.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하고 그리고 퀄컴 같은 이 업체들의 차량용 칩 쪽을 수주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이제 그러면 그 고객하고 계속해서 뭔가 고민하면서 뭘 만들다 보면요. 그게 IP라는 게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네, 그런 IP들을 또 강화해서 이제 자동차의 컴퓨터화를 좀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협력 시작도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게 완성차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에서 요구하는 좀 까다로운 그런 규격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 걸 꾸준히 좀 신뢰성 검증을 통과했다. 좀 장기 공급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자동차는 사실 약간의 버그로도 사람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까다로운 테스트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또 이제 나름의 다른 경쟁사들한테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가장 그래도 잘하는 회사라고 하면 테슬라가 제일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칩셋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퀄컴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사실 AI 기반으로 많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온 디바이스 AI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차량 쪽은 또 삼성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HBM으로 아주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SK 하이닉스 HBM4에서도 이제 격차를 좀 벌려 나가나 이 부분에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HBM4가 네. 뭐 기존에 이제 HBM3E에서 그 다음 버전 제품이긴 한데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HBM3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 HBM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거든요. 쌓는 것.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디램을 네. 수직으로 싸서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1층은 보통 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보면 1층의 로비잖아요. 그러니까 로비가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제일 1층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배치가 됩니다. 그게 베이스 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1층으로 쌓고 그 위에다가 D램을 코어 다이를 쌓는 그런 구조인데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이제 베이스 다이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많이 바뀌고 많이 최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전부 SK 하이닉스 와서 자기들한테 커스텀 HBM을 만들어줘라고 요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맞춤. 네, 네. 맞춤형.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층 로비를 다 제각각 다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SK 하이닉스가 설계해주고 생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 원래 파운드리가 없죠. 메모리는 원래는 커머디티입니다. 범용인데 이게 점점 더 주문형으로 바뀌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아이템이 HBM4부터 많이 바뀌는 거고. HBM4 이제 베이스 다이에는 이제는 컨트롤 IC라든지 아니면 캐시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메모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IP들이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다 일부 프로세서 기능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프로세서 인 메모리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HBM4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